자, 오늘 제목은 역시 자본 생산성 소득입니다. 자본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키워드입니다. 그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예요. 아무도 자기 대신 생산성을 발휘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자본만큼만 생산하고 그것만큼만 소득을 올려요. 세상 인심이 그렇지 않아. 그 말은 그때 느닷없이 세상이 뭔데 물으면 금방까지 알았는데 몰라. 그러죠? 세상 인심이 그렇지 않아. 세상이 뭔데? 네,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자, 자본을 축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박 회장께서는 공부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 말은 이런 공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우리 사회에서 흔히 공부라고 하는 지식, 머리 위주의 공부, 그러니까 지식 암기 위주의 공부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별로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공부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원래 공부는 수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신. 자기 몸을 닦는 거란 말이에요. 수신, 수련. 예. 성리학에서 공부를 수신이라고 하는데 내 몸이 내 인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게 공부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성리학자들은 우리 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어요. 하나는 머리, 이거 헤드예요. 헤드. 머리로는 뭘 해야 돼? 지식 습득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슴은 뭐예요? 정직성, 도덕성 같은 따뜻한 마음씨예요. 더불어 잘 살아야 되겠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육체. 요 세 개를 합해서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따뜻한 마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폰서하고 동반 성공해야지. 정직하게 해야지. 도덕적으로 해야지. 요 마음.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요. 자연 창조 법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불량한 놈이 잘 사는 법이 없어요. 현대 산업사회에서 통상 산업 구조를 이야기할 때 산업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 말 들어보셨죠? 1차 산업은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를 1차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예요. 그 재화를 자기가 만든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농사를 짓는 행위, 그 생산이에요. 어부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물고기 자기 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를 생산이라고 불러요. 광부가 땅에서 석탄을 캐는 행위, 땅에 있는 거 캐냈을 뿐인데 그것도 생산이라고 불러요. 이걸 1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광업은 2차 산업에 포함시키는데,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기존의 재화를 가공하거나 변형하거나 개조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행위를 2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임업업자가 산에서 통나무를 베어오면 그 통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식탁을 만들었다. 그것도 생산이라고 부른다. 그걸 2차 산업, 제조업이라고 불러요. 3차 산업은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예요.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 예를 들면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 이건 교육 서비스 창출이거든요. 음악가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다. 음악 서비스의 창출이에요. 미술가가 그림을 그린다. 이게 전부 서비스 창출이에요. 그 다음에 운송업자가 운전을 한다. 이것도 서비스 창출이에요. 왜 서비스 창출이라고 부르냐면은 그 서비스를 소비할 때에 소비하지 않는 것보다 인간의 효용이 올라가면 그걸 생산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했다. 그 마사지를 하는 행위는 뭐예요? 서비스의 창출이에요. 마사지를 받는 것보다 받지 않는 것보다 받는 게 내 만족이 올라간다면 그 행위를 생산이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생산이라고 본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사람이 커져요? 서비스업이 사정없이 커집니다. 우리
농림수산업이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GDP의 거의 절반이었어요. 1차 산업이. 근데 그게 점점 가다가 지금은 1차 산업이 우리 이 국민 총생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돼. 나머지 30%, 한 25% 정도가 제조업 2차 산업이고 나머지 70%가 3차 산업이에요. 서비스업이에요. 왜 그렇게 서비스가 소득이 올라갈수록 서비스업이 커지느냐? 그것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욕망의 포화 상태라는 상태에 이르러 버려. 참 말 더럽게 어려운 소리 하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이때 밥 한 그릇을 먹으면 어때요? 욕망이 최도로 들어요. 욕망이 최도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밥그릇 수예요. 이게 내 욕망, 유틸리티 수준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욕망이 제로예요. 그러다가 밥을 먹기 시작하면 점점 만족이 올라가. 배가 딱 부르면 만족이 극대가 돼. 그런데 야 임마 너 한 그릇 더 먹어. 더 먹으면은 욕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 그렇죠? 그래가지고 2그릇 먹여 3그릇 먹으면 어떻게 되나? 욕망이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 이제 안 먹는 것만 못해. 다시 말하면 1차 산업 이건 욕망의 포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 소비하면 그 이상 소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아. 2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2차 산업도 우리 집에 세탁기가 하나 있어. 그런데 친구가 세탁기 하나 더 준대. 옳다 됐다 하고 저쪽 베란다 저쪽에 놨어. 어떤 놈이 또 하나 준대. 어떤 놈이 또 하나 준대. 어떻게 되나? 세탁기가 일정 대수가 넘어가면 없는 것이 더 나아요. 다시 말하면 2차 산업도 욕망의 포화 상태에 들어가. 그러나 3차 산업은 욕망의 포화 상태에 이르지를 않아요. 이르지를 않아. 과거에는 배만 부르면 됐을 때는 그 쌀맛이 어떻는가 관계없이 농약을 했는가 안 했는가 관계없이 배만 부르면 됐어요. 그러나 점점 어떻게 돼? 어떤 것이 맛이 좋은가? 어떤 것이 유기농인가? 어떤 것이 안전한가? 이걸 찾기 시작해. 전부 서비스화하기 시작해.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 지금 기술 수준이 거의 세계적으로 거의 동등해요. 그러면 과거에 어떤 텔레비전이 고장나지 않는가 그 기능 가지고 그 기술 가지고 고르지 않아. 어떤 것이 디자인이 좋냐 이렇게 나오네.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 디자인이 좋냐, 어떤 것이 서비스가 더 좋냐. 다시 말하면 모든 산업이 서비스화하고 있어요. 왜? 서비스는 인간이 욕망의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점점 서비스가 추가되지 않으면 어느 것도 팔 수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산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나누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가 설득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Possession Industry. 현대의 모든 산업은 고객을, 소비자를 설득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그래서 전형적인 자기 시간의 100%를 설득에 쓰는 사업. 그래서 몇 가지 쑥 들어가는데 지금은 전부 다야. 설득 산업이. 예를 들면 광고업체. 요즘 텔레비전에서 선전 무지무지하죠. 근데 나는 어떤 것은 말이지. 저지 뭘 선전하려고 저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있어. 근데 젊은이들은 또 금방 알더라고. 우리 아들도 보면 저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암만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다시 말하면 그 광고의 타겟이 누구라는 거예요? 젊은이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광고의 타겟을 잡아가지고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광고업은 전부 100% 설득업이죠. 회사의 홍보 업무는 100% 설득이죠. 컨설팅 전부 설득이죠. 심지어는 모든 교사, 교수들은 설득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학생을 설득해야 돼. 내 지식을 어떻게 잘 설득해서 전수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모든 기업에서 최첨단 공격군, 이 공격군이 망하면 다 망하는 거. 이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시장에서 팔아야 돼요.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고 디자인이 좋아도 시장에서 안 팔리면 그 기업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거 좋으면 뭐해? 안 팔리는데. 그러면 맨 첨단 공격부대가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고객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설득해야 돼. 강제로 사게 할 수는 없어. 왜?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예요. 강제로 어떻게? 그것은 법률 위반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어떻게 고객과 소비자를 설득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참 말은 근사한데 쉽게 말해서 다단계 그 말이에요. 다단계가 이렇게 국민적 인식이 나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과거 이 업을 했던 사람들이 설득을 어떻게 했느냐? 허풍과 거짓말로 했다 말이에요. 허풍과 돈 번다고 거짓말로 설득을 해서 홀라당 넘어가지고 하다가 패가망신했기 때문에 이런 속에. 그러니까 설득을 한다는 것은, 자, 오늘날에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지금부터 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세계 아주 인류의 최고 학자가 수사학이라는 데서 설득이라는 것을, 수사학 전체가 설득이에요. 어떻게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할 것인가, 이게 설득이에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수단을 3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3가지. 요 3가지는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고 여기에 이유를 제기하는 학자도 하나도 없어요. 맞다. 첫째가 로고스. 둘째가 파토스. 세 번째가 에토스예요. 이 3개가 합해져서 설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설득은 강제로 또는 허풍으로 누군가를 유인하는 것이 아니고, 요 3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게 설득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이 전형적인 설득 산업이에요. 설득 끝나면 그 라인 끝나요. 설득 실패하면 끝난다고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3가지를 딱 제시했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이것은 논리, 합리성, 진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로직이라는 말이 이것의 어원이란 말. 로직이 뭡니까? 논리의 논리. 논리적으로 내가 하는 말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맞느냐. 이건 지식과 머리 공부와 관련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어의 선택이고 하나는 문법입니다. 정확한 단어를 선택해야 돼. 해모임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단어를 모르고 그거 말이지 뭐 물이 어떻게 시커멓게 돼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정확한 용어를 알면은 설득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렇잖아요. 단축이 돼. 그 다음에 아무리 옳은 단어를 선택했더라도 문법적으로 말이 맞지를 않으면 설득이 되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2가지예요. 정확한 단어를 선택해야 되고 문법적으로 맞아야 돼요. 요건요 보통 사람만 저지르는 오류가 아니에요. 꽤나 유명한 사람들도 책 써놓은 거 보면은 이걸 무슨 말을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단어는 옳게 선택했는데 문맥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문맥 구성이 안 돼. 옛날에 그런 코미디도 있었죠. 내가 학교에 가는데 우리 엄마가 밥을 먹고 우리 아버지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바로 로고스예요. 로직. 그런데 2번째는 설득은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2번째가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이것은 감성적 호소력이에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서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감성에 나와서 아 그렇네 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여야 돼요. 특히 한국인은요 이성적이기보다는 대단히 감성적이에요. 이것은 이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레이셔널한 거예요. 예. 이건 이성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감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모셔널한 거예요. 감성에 해당해요. 상대방의 감성에 호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서구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계산이 아주 합리적이고 판단도 합리적으로 하고 둘이 대화할 때도 이성적으로 해요. 우리는 감성이 앞서요. 길에서 접촉사고 나가지고 싸우는 사람 보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가지고 안 싸워요.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가지고 이 젊은 놈이 말을 그따위로 하느냐 그러면 당신이 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접촉사고 아무 관계도 없어. 근데 말을 왜 그따위로 하느냐 가지고 싸워. 다시 말하면 그만큼 감성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화자인데 말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현재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 상태가 어떤가를 말하는 사람은 알아야 된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예요.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금 시간이 있는 건지 시간이 촉박한 건지 즐거운 건지 슬픈 건지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얘기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즐거우냐 불안하냐가 설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불안한 사람은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설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상태를 아라는 건 뭐냐면은 아라는 건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얘기해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더라도 설득이 안 된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예요. 성공하려면 세 가지 CPP 그래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CPP. 먼저 C는 용기입니다. 용기. 카리지. 용기라는 것이고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 누구한테 가서 말을 걸 수 있는 용기. 요 제품이 좋습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좋지도 않은데 좋다고 하면 그건 양심이 꾹 찔리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성공하려고 하는 열정이 전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 성공했더라. 그런 법은 없어요. 내가 사법고시를 보려고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있더라. 그런 거 없어요.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 세 번째는 끈기입니다. 끈기, persistence. 끈기. 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성공 못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용기가 뭐냐 하는 거 가지고 또 아주 연구가 무지하게 많이 돼 있어요. 용기가. 용기 그러면 지금까지 몰랐던 분이 안 계신데 용기가 뭐야? 그럼 물으면 갑자기 몰라지죠. 용기가 뭔데? 그런데 미국에 롤로 메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은 용기를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었어요. 첫째가 육체적 용기입니다. 육체적 용기, physical courage 이렇게 했네. 육체적 용기. 다시 말해 육체적 용기는 내 목숨이 이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내 몸을 던져 무언가를 이루는 용기. 이걸 육체적 용기라고 그래. 예를 들면 총알이 빗발치게 날아드는 전쟁터에서 공격 앞으로를 감행하는 장병. 용기 있죠. 육체적 용기예요.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화마가 휩쓰는 가운데 그 불을 지나가는 소방관의 용기, 육체적 용기죠. 육체적 용기예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에서 육체적 용기를 발휘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판다. 그런 거 없어. 두 번째가 도덕적 용기입니다. 도덕적 용기. 이걸 모럴 칼리지라고 부르는데
모든 각국의 사관학교에서 길러주려고 하는 용기가 도덕적 용기예요. 웨스트포인트 이 안내서에도 웨스트포인트에서는 도덕적 용기를 기른다. 이렇게. 도덕적 용기라는 것은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래 됐어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가장 어려워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이거 저것은. 그래서 이걸 길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부장이 김 과장 그거 말이야 이렇게 뒷구멍으로 좀 빼가지고 우리 집이랑 갖다 놔. 그러면 부장님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뒤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해. 진급도 안 되고 말이야. 도덕적 용기는 반드시 도덕적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에게 핍박이 옵니다. 손해가 끼죠. 손해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도덕적 용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각군 사관학교에서도 도덕적 용기를 기른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이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돼. 자기 확신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요놈을 이용해서 내가 돈 벌어야지. 그러면 다 들통나. 세 번째는 사회적 용기라고 불렀어요. 사회적. 소셜 카리지. 사회적 용기는 모르는 사람과도 친해질 수 있는 용기예요. 사회는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고작해야 뭐 이웃 알고 동창생 알고 친인척 아는데 그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과도 서로 주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용기, 요 사회적 용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 사람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용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와 친한 사람끼리만 끼리끼리 모인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용기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도 교류를 할 수 있는 용기. 네 번째 마지막으로 창조적 용기라고 말해요. 창조적 크리에이티브 칼리지. 크리에이티브 칼리지는 내가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조직에 심어놓고자 하는 게 창조적 용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다단계판이 아주 형편없기 때문에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쓴다. 이게 창조적 용기란 말이에요. 그게 보통 저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요게 창조적 용기. 그러면 다단계판에도 다 요게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열정도 그러면 어떻게 돼? 육체적 열정이 있고, 이건 몸으로 바쁜 거예요. 몸으로 바쁜 사람은 일만 저질러 오는 사람이 많아 또. 일만. 몸으로 바쁜 사람들이 주로 조폭들이에요. 엄청 바빠. 그러면 육체적 열정이 있고 도덕적 열정, 사회적 열정, 창조적 열정이 있겠죠. 끈기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 끈기가 있고 도덕적 끈기, 정신적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회적 끈기, 그 다음에 창조적 끈기. 그러니까 그런데 이 파토스라는 덕목은 페이션스, 다시 말하면 끈기와도 관계가 있답니다. 열정인데 열정이 주연자의 물끝을 하다 식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페이션스, 끈기 있게 열정을 하는 경우에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열정을 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에토스입니다. 에토스. 요것은 현재 윤리라고 하는 에틱스의 어원입니다. 에틱스. 요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감성을 자극해서 눈물이 나게 만들어도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없다면 설득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에토스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인간적 신뢰감, 이걸 에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요게 10%라고 그랬어요. 영향력이. 요게 30%, 이게 60%라고 그랬어요. 60%.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물건, 이거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다, 무지 좋다, 당신 가게에 도움이 된다, 어쩐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러겠네. 받아들였어요. 근데 말하는 놈이 지금까지 사기꾼이었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품성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뢰감, 이걸 에토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라인이 안 큰다, 그 말은 내가 신뢰감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건 신뢰감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속 거짓말만 먹고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보면 거짓말 냄새가 나. 계속 허풍만 쳤다. 자기는 몰라. 그런데 옆에 사람이 보면은 허풍 냄새가 나. 굉장히 비도덕적이다. 그 비도덕 냄새가 나요. 날마다 그것만 먹고 살았거든. 마음이 불량해. 어떻게 해서 저놈을 속여 먹을까? 자기는 몰라. 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로 알아. 그런데 그 사람에서는 속임수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에토스, 그 사람한테서 어떤 인격적 냄새가 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지, 금방 무슨 설득하려고 지어먹은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육감이라고 그래. The sixth sense.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오감은 뭡니까? 눈으로 보고, 이거 시각이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그렇죠? 피부로 만져서, 냄새로, 코로 냄새 맡고, 이것만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뭔지는 설명 못 하겠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준 것 없이 미운 놈이 있고 받은 것 없이 이쁜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건 뭐예요? 이 사람에서 풍기는 인격의 냄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육감으로 느끼는 거지. 주로 사기꾼 치고 또 말을 못한 놈이 없어. 다 잘해. 그런데 그 말을 안 믿어요. 이 에토스는 진정성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진정성. 과연 그 사람이 오센티시티, 그 말을 진정 가슴에서 나온 말로 하느냐, 안 그러면 입에 발린 말이냐 하는 거예요. 설득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내 진정성이 전달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진정성 전달 안 되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하고 아무리 상대방의 감성을 흔들어도 결론은 사기꾼, 너나 해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진정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충자예요? 충성충자. 그렇죠? 네, 충성충자. 요건 믿을 신자. 근데 논어나 고에서 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우리 조선왕조에 들어오면서, 근대로 들어오면서 이게 조폭들이 보스에게 충성하는 것을 충성 그러는데, 그 논어에서 얘기하는 충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요 충은 문자 풀이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죠. 당신의 가운데 마음이야. 당신의 진정성이야. 이게 충이에요. 당신의 진정성. 공자가 주충신 그랬어요. 항상 충과 신을 너의 주인으로 삼아라, 그 말이야. 충과 신을. 그러면 공자가 누구 보스한테 충성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당신의 진정한 마음을 내보내라, 그런 말. 진정한 마음, 가운데 마음, 거칠한 마음 말고, 거기다 도색한 마음 말고, 네 중심, 가운데 마음, 이것이 충이에요. 주자도 그렇게 해석해놨어요. 자기 마음을 다하는 것을 일러 충이라 한다, 그래놨어요. 충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는 충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공자가 주충신, 충과 신을 네 주인으로 삼아라. 그러면
군자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군자가 된다. 신은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 신을 주자는 뭐라고 해석해놨냐면은 말이 당신의 행동으로 진실하다는 걸 보이는 것, 이걸 신이라고 그랬어요. 말은 아주 반반하게 하는데 뒷구멍으로는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한다. 요건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신뢰를 할 수 없다. 자, 이제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것들이 자본이에요. 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요걸 잘하면 설득을 해서 자기 라인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늘어서 소득이 늘어요. 하나하나가 자기 자본을 지금 증가시키는 행위예요, 이게. 안 그러고 엉뚱한 방법, 하지 말라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마치 두레박줄은 짧은데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하고 똑같아요. 결국 거꾸로 채워키고 말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자기 자본을 늘려서 5년 후, 3년 후에 모두 로얄 마스터, 스타 마스터에게 시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